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무에다웨 운동과 홍익인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동양 문화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또한 차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역대 차를 즐긴 차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건강하고 장수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차문화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예술과 문화에서도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문화도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우리 차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차문화의 중심에는 초이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의 초이선사는 시대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이러한 차문화의 현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늦게 차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차는 삼국시대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오랜 역사 속의 존재감을 우리 스스로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차문화를 새롭게 조명해보면 원효대사에서 시작된 차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효는 차를 마신 기록이 있고 차로 사람을 구한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중과 함께한 원효의 삶과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귀감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과 사상은 불교를 넘어 우리의 정신문명인 홍익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와 그에게서 시작된 차문화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원효의 차를 무예차라 하고 차문화 형식을 무예다회라고 합니다. 원효에서 시작된 무예다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차문화가 될 것입니다. 원효는 왜 불교의 대사라는 직함도 내려놓고 소승거사로 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구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를 위해 먼저 제치원 선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치원 선생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들어가 16년간 중국 사상을 배워 벼슬까지 했고 융성한 불교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나라 문화를 동경하고 그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치원 선생의 위대함은 그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불선에서 주장하는 핵심 이론들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난낭비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치원 선생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우리 민족을 언급하면서 이를 풍유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풍유도는 생활의 도리를 지키고 서로 화합하는 홍익사상을 말합니다. 제치원 선생은 홍익정신을 일생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대사직도 내려놓고 민중을 구하려고 한 원효의 행동은 그가 가진 홍익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 종교나 사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서로 돕고 위기에 힘을 합친다는 홍익정신과 함께했고 이는 원효와 제치원 선생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효에서 시작된 무예다회도 홍익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초이가 중심인 우리 차문화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무예다회가 왜 우리의 전통 차문화가 되어야 하는지와 홍익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차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차문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차문화 조직이 생겨나서 다래를 배우고 차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왔어야 비로소 우리가 차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쟁과 혼란을 거쳐 겨우 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처음부터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작된 우리 차문화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차문화에 대한 점검은 먼저 차문화의 중심에 있는 초이선사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훌륭한 차인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문화의 대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차 시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금부터 초이선사와 차 시베지를 중심으로 한국 차문화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의 시베지는 한 나라의 차문화가 시작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 시베지의 개념은 차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베지는 정확한 역사적 자료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경남 하동의 상계사 앞에 우리나라 차나무 시베지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하동이 우리나라 최초로 차를 재배한 시베지라는 말과 한국 차인연합회에서 1981년에 차의 날을 선포하여 이 비를 세운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차 시베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 차문화에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이 계속 시베지로 인정되고 있고 많은 차인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하동이 차 시베지라는 근거는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흥덕왕 3년 828년의 기록에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 문종이 인덕전에서 접견하여 연회를 베풀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다.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기에 임금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 와서 성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문제는 앞의 문장인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뒷부분의 기록인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 와서 성하였다는 문장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문장이 엄연히 있고 선덕왕은 632년에서 646년까지 재위했으니 대렴의 기록보다는 최소한 180에서 2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있었다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의 문장만 인용하고 뒷부분은 무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동은 우리나라의 차 시베지가 아니라 대рем이 가져온 차를 심은 식재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인 성하였다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는 불교에서 수행의 필수품으로 불교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역사가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연결된 고구려와 마주보는 백제는 불교를 일찍 받아들여 차도 신라보다 더 일찍 들어왔고 특히 백제는 차를 재배했을 것입니다. 신라는 외따로 떨어져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도 불교를 서기 500년대에 승인했으니 차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삼국사기 기록에 있는 성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라에서는 차 마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가 대рем이 당나라 궁중에서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차가 고급 음료라는 인식이 생겨 신라에서는 더 자주 차를 마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당나라도 황실과 사찰의 차는 만들고 마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유구의 다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차를 마셨지만 신라는 당나라 사찰의 자문하였습니다. 대рем은 당나라 연회에서 지금까지 신라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답법을 본 것입니다. 당나라 문종은 차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 자신의 지적을 자랑하기 위해 대рем에게 다회를 열고 차의 종자까지 선물로 준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 황실의 자문화는 다경에 기록된 것과 같아서 차를 만들고 즐기는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차를 만드는 방법은 찻잎을 따서 찐 후 절구에 찧어 둥근 떡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볕에 말렸다가 구멍을 뚫어서 꿰어 다시 불에 말리고 육이라는 틀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마실 때도 불에 굽고 잘게 부수어야 하고 물을 끓일 때는 소금을 넣어야 하는 등 역시 복잡합니다. 그럼 사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차를 이용했을까요? 당나라 시기 사찰에서 마신 차의 형태는 이백이 선 조카인 중부선사가 옥천의 선인장 차를 보내준 것에 답하다 라는 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백은 자신의 조카인 중부선사가 보내준 차가 잎이 겹쳐 말려진 형태로 신선의 손에 비유하여 선인장 차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찰에서 만든 이 선인장 차는 찻잎을 따서 찐 후 겹쳐진 채로 말렸다가 이를 끓여 마셨습니다. 신라에서도 당나라 사찰과 같은 자문화였습니다. 신라의 사신은 당나라 문종이 베푼 연회에서 신라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자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자문화가 신라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이를 성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동은 차가 자라는 신라의 여러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은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서 차씨를 구해 중국의 구화산에 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삼국사기의 기록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하동을 결코 차 시베지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초이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이는 1970년대 우리 자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자인들에 의해 자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추대되었습니다. 당시 자인들은 초이가 남겼다는 다신전과 동다송이라는 저서와 차를 마신 기록에 주목한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자신의 자문화를 대표하는 다성의 명칭이 붙은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유구가 있고 일본에는 센리큐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성이란 자문화에 대한 지대한 업적이나 사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거나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중국의 다성인 유구는 최초의 차에 관한 전문 서적이자 그 내용과 구성이 지금까지도 필적할 대상이 없는 다경이라는 책을 썼고 평생 차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다성으로 불리는 센리큐는 차에 관련한 책을 쓴 적은 없지만 찻자리의 미학으로 유명하였고 마지막에는 차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이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가 썼다는 다신전은 명나라 장운이 쓴 다록을 그대로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의 부마 홍현주의 부탁으로 동다송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의 차 관련 서적을 인용한 것이고 우리의 차나 자신의 차에 대한 견해는 내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조이선사는 자신을 다성으로 추대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공명을 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의 행적 등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를 대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이선사의 담익 계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이선사의 답법과 대답법까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이만의 답법이나 제답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초이의 제답법은 범해 강한 스님이 쓴 초이차라는 시에 비인소체 세심하게 잘 볶아내어 라는 문장이 초이의 특금차 제답법이고 그것을 계승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가가는 초이가 세상을 떠나고 12년이 지난 1878년에 초이가 남긴 다신전의 내용을 참고해 차를 만들고 초이차라고 한 것뿐입니다. 초이의 제답법은 강진에 유배온 다산에게 1809년에 배운 구정구포의 떡차 제조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만든 초이차는 맛이 좋아 많은 조선의 문인들과 고관 사대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의 제답법이 없다는 것은 1828년에 지리산 칠구람에서 필사한 다신전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초청차의 제답법이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견해 없이 그 발문에 단지 그 책의 내용이 스님들의 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초이가 만든 차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조의 부마 홍현주뿐만 아니라 박영모는 초이차를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남다병서를 지어 초이에게 보냈고 추사도 초이의 차를 얻기 위해 회유와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중국 차를 구할 수 있던 사람들조차도 왜 초이가 만든 차를 맛보고 최고라고 인정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다산이나 추사도 차를 약용으로 이용했습니다. 끓여 마시는 방법은 차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끓이면 어떤 차도 쓰고 떫은 맛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산이 개발한 구정구포의 차는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면서 차의 쓰고 떫은 맛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끓이거나 우려도 부드럽고 단맛이 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중국차도 초이가 만든 구정구포차의 맛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를 닦으면서 이를 구정구포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이란 찐다는 말이고 이는 조선의 주류 제답법이었습니다. 닦았다면 초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만든 우리나라의 차를 초청록차라고 합니다. 구정구포는 지금의 닦는 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득금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차의 맥락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답법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 제답법이 차문화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이는 다산의 제답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칠불함에서 새로운 제답법의 책을 베낀 것입니다.
정작 초이는 득금차의 방법을 뺏겨 다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그 자신은 득금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전구포법으로 만든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도 부족했던 것이 그 근거입니다. 추사도 늘 그에게 편지를 보내 차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이가 다신전의 내용과 같이 득금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끓여 마시면 쓰고 뜰은 맛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이의 제과법이 있다고 해도 끓여 마시는 떡차는 다산을 넘어설 수 없고 듣는 초청차는 다신전의 원저자인 장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이의 제과법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이의 또 다른 한계는 동다송 46구입니다. 옥부대 위 자선하는 무리에게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문장이 나오고 협주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지산 화계동에 자나무가 40~50리에 걸쳐 펼쳐져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밭의 넓이가 여기를 넘어서는 곳이 없다. 이 골짜기에는 옥부대가 있고 그 아래 칠불선언이 있어 좌선하는 스님들은 늘 때넘은 쇠 차잎을 따서 햇볕에 땔감 말리듯 하여 솥에 나물국을 끓이듯이 삶으니 차는 진하면서 탁하고 색은 붉으며 쓰고 뜰는 맛이 심하다. 진실로 이르니 천하에 좋은 차를 대부분 속된 솜씨로 버려놓은 바이다. 초이선사가 칠부람 스님들을 비난한 글에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칠부람 스님들은 차를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 차를 마셨을까요? 우리는 초이가 베낀 다신전이 칠부람 스님들이 즐겨 보던 책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이가 스승을 따라간 칠부람은 가야의 7왕자가 승불했다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그는 유서 깊은 전통사찰의 스님들이 왜 그런 차를 마시는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도 차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동다송에 칠부람 스님을 훈도한 표현은 큰 결례입니다. 근년에 동다송에서 언급한 차의 당색이 붓다는 표현을 근거로 이것이 전통차인 잭살차이고 발효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발효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색이 붉은 것을 본 것인데 칠부람의 차가 발효되었다면 초이가 말하는 쓰고 뜰은 맛이 심하다는 글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칠부람에서 만든 차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끓이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초이시대의 차 제조법에서 발효라는 개념은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칠부람의 스님들은 왜 그런 차를 마셨을까요? 칠부람 스님들은 수행을 위해 오직 차의 효능만 이용할 뿐 기교를 부린 차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에 필요한 차가 떨어지면 차나무에서 이미 딱딱하고 쇠잎이지만 꼭 필요한 만큼의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당시의 차 이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칠부람의 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부람의 차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조선의 전 왕조는 고려입니다. 고려는 가루차를 물에 타서 마셨기 때문에 칠부람의 끓여 마시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스님이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칠부람의 차는 당나라와 같이 끓여 마시던 신라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신라시대에도 스님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으로 그들은 이런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라의 어느 스님이 이런 거친 차를 마셨을까요?
바로 민중과 함께한 원효대사입니다. 칠보람의 차는 원효에서 시작되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 시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초이순사를 다성으로 모신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국 항저우의 차 박물관에 전시된 차문화 전래와 이용에 관한 글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차문화의 시작이 더 늦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19세기 사람인 초이를 다성으로 추대하고 있고 한국은 기록보다 거의 200년 늦게 차나무를 심었다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못된 우리 차문화의 문제들을 시정해야 합니다. 하동이 차 시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동을 차 시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신라시대에 경주와 하동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오히려 울산, 기장과 밀양이 하동보다 더 빠른 차의 재배지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다성을 추대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초이의 제다법은 다산에게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생활은 다산과 연결된 사람들과 조선의 양반들에 한정된 것이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성의 선정에 있어 이미 1000년 이상 이어진 우리 차문화를 제대로 연구해보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차와 관련된 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국의 다성인 센리큐도 차에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없지만 다성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다성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한국의 다성으로 원효를 추대할 것을 제안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효의 무예백차와 무예다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신라에서 육두품의 귀족이었고 명성도 자자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민중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접하는 평가는 요습공주의 사랑으로 설총을 낳았고 민중들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술 마시고 춤추며 여염집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파괴라는 논리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원효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사이지만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소승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해야 그들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민중들의 고뇌가 자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요습공주와 설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없어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지진이 난 먼 나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해는 처한 환경과 조건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저작거리에서 방황하는지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원효가 이런 기행에만 머물렀다면 진정한 깨달은 자가 아닌 파괴성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효는 많은 중생들의 고뇌를 체험해보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방편을 제시합니다. 나무아미타불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라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토지를 가진 어떤 부부가
아이 셋을 낳고 농사짓고 삽니다. 그중 큰아들은 몇 년 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부부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자식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주지 못했고 따뜻한 옷 한 벌을 입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현재 백제와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위가 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 막내도 언젠가 전쟁에 동원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낮은 농업 수확량은 생활이 언제나 곤궁하지만 세금도 내야 하고 부역도 해야 하니 이런 상황의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효는 이들에게 나무아미 타부를 열심히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종일 나무아미 타부를 외우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찰나에 기적처럼 현실의 고뇌를 모두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잠시지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나마 삶의 고통에서 위안이 되어준 나무아미 타울 방편은 원효가 남겨준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입니다. 원효의 사상은 일심, 과쟁과 무예를 근간으로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일심의 상태여서나 말로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래 일심에서 나온 것을 자각하면 화쟁이 되고 화쟁을 통해 삶의 무예를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책에서 화쟁은 말로 다툰 것을 화해하는 것이고 무예는 일체의 걸림이 없게 되면 생사의 길에서 초탈한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화쟁은 쉽게 이해되지만 무예의 의미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원효는 항상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법으로 교화했습니다. 그러니 무예도 한문으로 기록된 까닭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예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최후를 예감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찰나에 일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문득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그에게는 걸리고 후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잘못해드린 것들이 생각나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한 번의 의견 충돌로 오랜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후회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 주위에 고맙다는 생각과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무예가 이루어진 삶이 됩니다. 원효가 차로 사람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때는 670년경 갑화양국의 한 나무 아래에서 원효대사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나뭇가지 하나를 주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하라 하고 사라지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던 원효대사는 주위를 둘러보다 차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찻잎을 따서 절에서처럼 시루에 쪄서 말릴 수 없으니 그냥 햇볕에 차를 널어놓고 좌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잘 마른 차를 망태에 넣고 산을 내려가니 마을에 역병이 돌아 곳곳에서 병든 이들의 앓는 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들어 온 차를 끓여 마시게 하였더니 얼마 뒤 역병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원효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효대사가 만든 차는 찻잎을 따서 단지 햇볕에 널어 말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대사가 차로 사람을 구한 무예백차 전설입니다. 신라시대 귀족이나 스님들은 비바람이 닿지 않는 높은 격벽의 뒤에서 민중들의 고통을 관망만 하였습니다. 원효도 처음에는 그런 곳에 속했지만 모두 내려놓고 민중 속에 들어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원효의 삶과 백성을 구한 무예백차는 원효의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래서 원효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다성이자 우리 차문화의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초이가 언급한 칠불암의 차는 신라의 원효에서 시작되어 천년의 역사를 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원효에서 시작된 무예백차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원효의 무예백차와 칠불암의 차는 만드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현대 백차제조법과도 완벽하게 같습니다. 백차는 덮거나 비비지 않고 오직 볕에 말릴 뿐입니다. 칠불암의 차는 신라시대 원효에서 시작되어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이가 동다송에 칠불암 스님들의 차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세계 최초의 백차 제조법과 칠불암의 차가 원효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효가 민중을 구한 무예백차를 근간으로 무예다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예다회는 무예백차를 바탕으로 원효의 사상인 화쟁과 무예를 정신 덕목으로 삼는 자문화 활동입니다. 무예다회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직장, 사회 등에서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다회 활동입니다. 원효의 사상을 무예다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말로 생긴 갈등을 해소하는 화쟁은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예다회에서는 화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로 해석합니다.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무예는 상대의 정성을 다한다로 해석하고 차자리에 적용합니다. 무예다회를 행하는데 일정한 격식은 없습니다. 차를 주재하는 사람은 구성원이 번갈아가며 하고 무예다회의 정신을 지키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라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무예다회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효의 삶은 홍익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효에서 시작된 무예다회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중국은 차와 차문화의 발상지라는 장점을 살리고 일본은 송나라 차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나름의 형식화를 이루어 자신들의 고급 문화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원효에서 시작된 우리의 무예다회 운동은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마음으로 무예를 실천하는 차문화입니다. 무예다회가 어떻게 홍익사상과 연결되고 홍익정신을 실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에서 시작된 홍익인간 제세2화라는 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하늘의 이치가 세상에 실현되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개국 이념입니다. 홍익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기록이나 유물로 알 수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수가 쓴 삼국지의 위지동 이전에 한반도에 있던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등의 부족 국가들은 하나같이
함께 모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춤추며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생산력이 낮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같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기에 뭉쳐 함께 극복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쓴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은 홍익정신의 실전 사례이고 우리 민족이 홍익정신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홍익정신은 어떻게 개선되어 왔을까요? 홍익정신의 성향은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와 세속오개 그리고 운효가 중생을 구한 실천적 삶과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행사인 팔관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송나라에서 온 사신이 쓴 고려도경에 이를 고구려의 동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 홍익정신은 유교의 인을 통한 왕도정치로 표현되었습니다. 서울의 궁궐과 사대문의 이름뿐만 아니라 궁궐의 담장을 낮게 만든 것이 패도가 아닌 왕도를 추구한 것이고 이것을 수용한 통치자의 근간이 홍익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홍익정신은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또 동학으로 결집되어 일본의 침략에 3.1 만세운동과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도 국채보상운동, IMF 사태, 태안기름 유출 사건 등에서 우리 민족은 누구 할 것 없이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은 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한 나무에서 씨가 퍼져 나가듯 우리 민족은 핏줄로 이어져 왔습니다. 홍익사상은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우리만의 민족사상으로 경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 민족사상으로 경전화되었다면 기존의 다른 종교나 사상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홍익사상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그림의 배경과 같아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지만 종교로 인한 반목이나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예로 우리와 같은 천손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사상을 경전화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 종교들과 충돌하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역사 기록이나 심지어 소설 속 주인공도 어려움에 처한 다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반전을 통해 진정한 주인공으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천 년간 고난을 겪은 후 현대에 왔어야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히 낮은 곳을 경험해야 진정한 이해와 함께 희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은 하늘이 홍익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를 단련시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 정신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인류 문명은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프레임이 바뀌고 인간관계도 더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 환경의 큰 변화와 AI의 출현 등으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생존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각자들이 이런 시기에 새로운 정신 문명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 문명, 그것은 홍익인간 정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입니다. 적은 인구의 평등한 사회에서 가능했던 홍익 세상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 형태가 되면서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정보의 평등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세상에 홍익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던 종교나 사상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이 홍익 세상을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 궁극적인 인류의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 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생긴 것입니다. 홍익 정신을 세상에 실현할 조건과 당위성이 확보되었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사상의 적용 사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홍익인간 정신이 사상이나 종교의 틀을 갖추게 되면 또 다른 유사 종교나 사상과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와도 갈등을 빚지 않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홍익 정신을 기본으로 원효에서 시작된 무에다웨 운동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무에다웨 운동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라신을 따르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으로 무에다웨가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워진다면 이는 홍익인간 정신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에다웨 운동은 홍익 세상을 실천하는 가장 적합한 방편입니다. 무에다웨 운동을 우리 각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활성화하고 우리는 이를 다른 나라에도 보급한다면 이를 통해 홍익 정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실현될 것입니다. 무에다웨 운동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